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시설에는 유리 온실과 플라스틱 온실이 있고 또 지붕 모양에 따라서 이런 하우스로 나뉘는구나 봤어요. 각 하우스들의 특징을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살펴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설 자재, 골격, 피복재. 이번 시간에 특히 피복재, 단골 출제 문제예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구조체, 골격이죠, 골격. 이제 여러분 2차 시험 보시게 되면 2차 시험에 우리가 총 4개의 시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2개의 시설에서 항상 이런 구조체, 피복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구조체는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자, 이에 의해서 즉 광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수광량 또는 투광량이 결정이 되고, 골조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골조가 두껍고 큰 것일수록 광이 약간 손해를 보겠죠, 투광량에 있어서. 그다음에 광의 분포도 아무래도 골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이런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피복재 중요합니다. 특히 피복재의 구비 조건 별 5개 단골 출제 문제예요, 여러분. 피복재. 여러분, 우리 지금 시설 재배 하시잖아요. 시설 재배와 노지의 차이점이 뭐죠?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와 시설 하우스 내에서 재배할 때의 차이점. 차단돼 있다잖아요. 그쵸? 차단. 뭘로 차단돼 있죠? 피복재로 차단돼 있죠. 즉 시설 내 환경을 결정짓는데, 작물의 재배 환경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복재. 어떤 종류, 어떤 재질의 어떤 특수 기능 처리를 한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설 내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잡고 들어가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형식은 피복재의 구비 조건 아닌 거 또는 잘못되어 있는 거 고르는 게 나와요. 투광성, 보온성, 열전도율, 내구성, 경제성, 다른 것들도 들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열전도율만 낮아야 한다고요? 나머진 다 커야 한다예요. 우리 교재 밑에 보시면 아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죠. 열 전도율만 낮고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나머진 다 커야 좋습니다. 높아야 좋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투광성. 당연히 작물 생육에 있어서 빛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필요한 만큼의 햇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투광성. 높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연결지어서 조금 또 어렵게 나온다면 방진성이라고까지는 표현 안 하지만 방진이 잘 돼야 한다. 방적이 나옵니다. 방적. 자, 먼지. 이 피복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속되면 먼지가 막 달라붙어요.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빛 들어오는데 방해되는 거죠. 방진이 잘 될수록 투광성이 좋은 거예요. 방적. 이 적은 물방울 적이에요.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점적 관수할 때. 그쵸? 그럼 뭐냐면 피복재의 내 외부 어디에서든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든 강우에 의해서든 내부 습도에 의해서든. 그럼 이 물방울은 빛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쵸? 여기서 일소 현상도 떠오르실 수 있죠?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즉 빛을 굴절시키기도 하고 다른 빛 분포를 불균형하게 하기도 하고. 방적이 잘 될수록 좋은 거예요. 됐죠? 네, 두 번째, 보온성.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름에 지나친 고온과 겨울에 지나친 저온이 문제예요. 그래서 겨울에 보온성이 당연히 커야 하겠죠. 시설 재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야간에 냉각 방지 및 온도 상승 효과가 있어야 한다. 겨울철
보온성이 커야 한다. 여름엔 어떨까요? 밖에 있는 고온이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쵸?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실컷 난방, 보온했는데 이 안의 열이, 내부의 열이 밖으로 뺏기면 안 되겠죠? 열 전도율, 전도. 한쪽에 있는 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여름 고온에 밖에 고온이 못 들어오게, 겨울에 실내에 난방, 보온된 열이, 실내 열이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열 전도율만 낮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 높아야 한다예요. 내구성. 내구성 좋아야죠. 네. 오래 쓸 수 있어야 되죠? 오래 쓸 수. 자, 얘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충격성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충격이 강해야 된다. 또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범주에서 내후성도 좋아야 한다. 네. 내후성은요. 기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설 외에 바깥의 모든 자연 환경, 빛, 온도, 습도, 광,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저항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 여름 고온, 겨울 저온, 고온 건조, 고온 다습, 저온 건조 이런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해 좋아야 된다. 기후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팽창과 수축이 적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또 팽창 수축이 잘 돼야지 이게 또 오래 유지된다 이게 아니고 팽창 수축이 적어야 한다예요. 경제성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네. 원예는 뭐다고요? 집약적으로 재배를 해서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서 수량을 증대해서 결국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너무 또 투자 비용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 용이성이 좋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진, 방적, 그다음에 내후, 내충격성 어떻게 표현돼도 열 전도율만 낮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기초 피복제 볼게요. 우리 하우스 자체를 유리 온실과 플라스틱 온실로 나눴잖아요. 유리 온실의 피복제는 유리겠고요. 플라스틱 온실의 피복제는 플라스틱, 그냥 비닐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의 종류도 있겠지만 자, 이 중에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요. 플라스틱 온실이에요. 플라스틱 온실의 피복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보고요. 혹시 또 유리 온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판, 형판, 복층, 확산, 열선 흡수. 자, 문제 출제된다면 자, 이런 피복제의 종류를 고르시오. 예를 들어 열선 흡수 유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이거 보기를 딱 제시하면 열선 흡수 유리.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죠. 일반 판유리. 두께 3, 4mm의 판유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판유리, 일반 판유리. 형판유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현판유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한쪽, 양쪽 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유철 무늬를 낸 판유리. 유철 무늬가 있대요. 빛과 연결이 되겠죠? 네. 시설 내 광 분포를 균일하게 만든 것, 적당히 확산시켜서 어쨌든 유철, 핵심, 형판유리 또는 현판유리, 복층이래요. 뭐가 좋을까요? 단열, 결로 방지, 네.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하게. 자, 확산유리, 빛을 확산시킨대요. 빛을. 광선을 확산시켜 균일한 채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키워드만. 열선 흡수유리, 열을 흡수한대요.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해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열을?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네, 유리 자체가. 네. 가시광선이 투각선은 높이고 적외선 투각선은 낮춘 유리. 자, 플라스틱 유리 볼게요. 네. 위에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 플라스틱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피복제죠. 네. 용어들이 참 다양해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네. 연질, 경질, 반경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크게 연질, 경질 크게 두 덩어리도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질, 경질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많이 구분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럴 때는 그냥 국가공인기관. 저는 주로 이제 이쪽 부분은 국립원예특작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그냥 연질, 경질, 그다음에 경질판으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3개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 여기 반경질을요. 경질판으로 할게요. 경질판. 이렇게 통일해서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 봤더니 연질, 경질, 그다음에 경질판, 플라스틱 온실의 피복제구나. 일단 한번 보죠. 뭐 유연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그 재료의 탄성률에 따라 연질, 경질, 경질판 필름으로 분류한다. 근데 국립원예특작원 자료도요. 크게 연질과 얘를 묶어서 그냥 경질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 자, 별 5개예요. 아까 시설 피복제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별 5개. 출제 형태는 연질 필름에 경질 필름 하나 섞어놓고 다른 거 또는 연질 필름 중에 예를 들면 P 필름의 성격을 막 나열해놓고 틀린 거 또는 예를 들어 PVC 쭉 나열해놓고 이게 의미하는 피복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어떤 게 연질이고 어떤 게 경질이고 어떤 게 경질판인지 그리고 크게 보면 이 2개를 묶어서 그냥 경질로 분류하기도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로 분류한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질 볼게요. 연질 비닐. 좀 소프트하다 이 얘기했죠. 네. 경질 리지드잖아요. 리지드 단단하다. 네. 자, 경질 필름에 대비되는 말로 여러분 이거 영어 약자 그다음에 한글 다 아셔야 됩니다. 폴리에틸렌 PE 염화 비닐 또는 여기도 P가 있죠. 여러분 폴리가 뭐예요? 폴리 합성. 여기 폴리 염화 비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냥 염화 비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이게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그냥 요즘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초산 비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네, 같은 거예요. EVA 초산 비닐,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거 3가지가 있구나. 이 외에도 PO 폴리오레핀이라고 하는 필름도 있는데 그거는 잘 특이성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쓰더라고요. 혹시나 PO 폴리오레핀이라고 하는 폴리오레핀 이것도 연질 필름 중에 하나예요. 연질 필름 중에 하나. 네. 또 염화 비닐 중에 하나라고 아실까 봐. 네. 여기 따로 쓰는 게 낫겠어요. 폴리오레핀 이건 연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은 잠시 후에 보고요. 우선은 어떤 게 연질이고 경질이고 경질판인지. 그다음에 경질 볼게요. 경질. 일단 두께가 더 두껍죠. 네, 두께가 두껍고 연질의 결점을 보완한다. 리지드. 자, PVC에 R 리지드 붙었네요. 경질 염화 비닐 또는 경질 폴리염화. 폴리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에스터 필름. 그리고 불 속의 수지 필름. 불 속의 수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ETFE 필름. 네. 이런 게 경질이구나. 오케이. 자, 경질판 더 두꺼워지죠? 두께 2 이상이. 거의 유리와 같은 성질이 있다. 내구성이 좋다. 네. FRP? FR이 유리섬유 강화라는 뜻이. 유리섬유 강화의 약어예요. 강화.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강화 아크릴. 요건 그냥 아크릴 수지. 그다음에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여러분 여기 PET 요거 지워 놓으세요. PET는 이제 그냥 경질. 크게 봤을 때 뭐
합치면 모르겠지만 PET는 그냥 이제 경질로 분류됩니다. 이거 지워놓으세요. 저도 정어표에 지워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어떤 소속으로 들어가는지 한글, 영어, 네, 요거 일단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피복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아까 별 5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중에 4개는 어떤 피복제가 어떤 특징. 근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헷갈리는 것들이 많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실 때 제일 확실한 거, 긴가민가한 거, 아 이것도 좋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구성은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이런 거 보기로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뜻하는 거, 어떤 확실한 기준, 키워드. 뭐 유리가 제일 좋겠죠. 제일 좋고 지금은 이제 연질.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PE, 그다음에 PVC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연질이에요. 초산비닐까지. PE 핵심 키워드 뭘까요?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수명은 짧다. 전체의 82%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비닐하우스 중에서 가장 흔한 피복제가 PE예요. PE. 가장 널리 저렴해서 그만큼 짧다. 이만큼이나 이용하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보기 중에 꼭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아까 제가 피복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투강, 거기에 연결 지어서 방진, 방적 말씀드렸죠? 방진. 자,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장점이죠. 장점이에요. PE, 요거 나오면 PE. 자, 이번에는 폴리 염화 비닐, 폴리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 좋대요. 얘는 투강, 내구, 내한, 내우성이 다 좋대요. 근데 여기 PE 볼까요? 투강성은 우수해요. 투강성이 우수하다.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연결. 방진, 방적. 투강성 우수, 잘 부착되지 않음. 근데 저렴하잖아요. 수명이 짧잖아요. 내구성이 약하니까 수명이 짧겠죠. 각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수명이 왜 짧게, 이게 강하면 수명이 길겠죠. 그쵸? 자, PVC 볼까요? 다 좋대요. 다 좋고 열 전도율도 낮고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 보온성도 우수하고 화학약품 내성도 크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겠죠. 연질 자체가 경질이나 경질판보다는 수명이 길 수가 없겠죠. 네. PVC 나오면요 꼭 나오는 게 이겁니다. 먼지가 잘 부착되어 시간이 지나면 광투과율이 떨어짐.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엔 투광성 다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잘 달라붙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잘 달라붙어서 취급이 불편함. 이게 꼭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게 다 좋대요. 그럼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죠? 네. PVC 특징 먼지가 잘 달라붙고 자기들끼리도 잘 달라붙고. 자, 초산 비닐 EVA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자, 이 친구는 뭐 가격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 PE와 PVC의 중간 성격입니다. 중간 성격. 네.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잘 안 나오겠죠. 문제. 네. 어쨌든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경질로 넘어갈게요. 경질. 폴리에스터. 아, 이게 경질이구나. 자,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중 강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충격성이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투광, 보온, 내구, 내한 비싸겠네요. 네, 비싸겠네요. 다 좋으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의 특징 다 쓰고 나서 폐기 처분할 때, 소각 처리할 때 대기오염 물질이나 독성가스 발생이 없음. 좋은 거죠. 네. 수명도 5년 이상으로 긴 편임. 당연히 연질보다는 길겠죠. 근데 경질치고는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중 유리 아니죠. 네. 강도, 내 충격성이 좋다. 나머지도 다 좋다. 이게 좋으면 다 좋은 거죠 뭐. 근데
독성 물질 발생 안 하는구나. 수명 꽤 5년 이상 긴 편이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불소 필름 볼게요. 불소수지 중, 아까 제가 불소수지 여러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예요, ETF가. 근데 그 중, 아까 위에는 뭐예요? 농업용 플라스틱 중, 불소수지 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강도, 내 충격성이 가장 높다. 자, 서로 잘 달라붙지 않는다. 장점이죠? 수명이 매우 길다.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거의 없어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쓰고요. 소각하면 독성 물질,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위에 거하고 다른 거죠? 수명은 긴데 위에는 5년 이상, 얘는 꽤 길죠. 독성 물질, 대기 오염 물질이 안 나왔고 이 친구 나오고. 특성은 잡아 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유리 섬유 강화 쪽 볼게요.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터, 에스테르. 이제 경질판으로 넘어옵니다. 거의 유리와 같은 거죠. 거의 유리와 같은 성질. 네. 아주 두꺼운 것들. 그다음에 열 수축이 거의 없다. 내충격 강하다. 뭐 쭉쭉쭉쭉 보시고요. 자, 먼지가 쉽게 부착돼요. 그럼 여러분, 먼지가 쉽게 부착된다. 연질 필름 중에. 그럼 PVC겠죠? 근데 경질판 중에 FRP. 네. 시간이 지나면 광투과율이 낮아진다. 당연히 이쪽은 설치 비용이 높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유리섬유 강화 아크릴판 볼게요. 네. 우리 아까 그 시설 피복제, 광 쪽에 광투과, 투광률, 그 다음에 광분포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리도 그래서 무슨 뭐 유철을 어떻게, 유철 무늬를 어떻게 해서 광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죠. 사실 광투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파장을 받아들이느냐.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자, 아크릴 수지판, 광투과율이 매우 좋은 보온성 우수함, 열에 의한 팽창 수축이 큰 편임. 그러면 아까 팽창 수축이 큰 게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구성이 이거에 비해 좋지 않은.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연질 중에 PE, PVC, 그리고 경질 중에 이제 PT,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PVC요? 경질 중에 RPVC? 그건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명을 본다면 RPVC,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 친구는 수명이 한 3년 정도. 수명으로 치면 이 친구, 그 다음 PET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키워드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추가 피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보충 자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봐두세요. 문제에 나와서 기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근데 기출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유리, 그다음에 연질, 경질, 경질판, 플라스틱 피복제 외에도 특수 필름들이 있어요. 특수. 기능성 필름, 특수 필름, 네, 같은 말입니다. 폴리에틸렌 또는 초산 비닐 등의 기본 소재 더하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라스틱 피복제 더하기, 연질 피복제들이죠. 기본 연질 피복제 더하기, 다른 특성의 필름을 더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계면활성제, 자외선 흡수제, 적외선 흡수제, 보온제, 하여튼 추가하는 거예요. 특수 기능성 있는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보온성, 방적성, 내후성 등등을 향상시킨 필름들을 특수 또는 기능성 필름이라고 합니다. 종류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어떤 게 문제에 나왔었냐면 무적 필름이 문제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게 물방울 적자, 점적 관수할 때 이거 점적, 물방울을 점처럼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 물방울 적자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보기에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금방 고르실 수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건지. 물방울 먼저 볼까요? 물방울. 방적. 피복제 표면에 응결 부착한 물이 얇은 막으로 돼서 잘 흘러내리도록. 주로 이들은 여기 있네요. 계면 활성제를 많이 씁니다. 도포해서. 네.
근데 방적, 무적 뭐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적 필름 아예 맺히지 않도록 얘는 잘 흘러내리도록 얘는 아예 맺히지 않도록 계면 활성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필름. 자, 방무도 한번 볼게요. 무적 나온 김에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무적 하나 때문에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무, 무가 뭘까요? 무. 시설 안쪽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시설 내 재배 환경을 보겠지만 굉장히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다? 물방울까지 맺혔어요? 그러면 그 안개 형태로 물방울이 시설 내에서 막 떠돌아다니겠죠. 그럼 더 과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부. 네. 이것도 계면 활성제를 추가하는구나. 그다음에 장기성 필름. 방적제를 처리해서 물방울 맺히지 않게 물방울 잘 흘러내리게 처리해서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필름, 장기성 필름. 그렇구나. 자, 방진 필름도 있어요. 방진, 먼지. 특수 코팅해서 먼지 잘 씻겨내도록. 네. 그다음에 광에 관한 거 볼까요? 여러분 여기 근데 삼중 필름은요. 이렇게 광 더하기 보온. 근데 이제 이 중에 삼중 필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삼중 EVA인데 삼중 필름은 광 더하기 보온 중에서 보온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좀 나눠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삼중 구조 필름, 삼중 EVA, EVA를 특수 PE 폴리에틸렌 코팅 처리해서 네, 광 투과율을 오래 지속되도록. 광투과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광파장 뭐 이런 거.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식물은. EVA에 특수 폴리에틸렌 코팅 처리를 해서 네, 광투과율을 오래 유지. 3중 EVA. 자, 산광 필름. 사실 이런 거보다는 뭐 이런 게 나오기 쉽겠죠. 네. 산광. 광을 확산시킨대요. 광 확산. 투광성 광 분포를 조절하기 위한. 자, 무농 필름 특수 물질을 첨가해서 자외선 파장 일부를 광합성에 유리한 우리 광가청적 배웠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특수 물질을 첨가한 자외선 파장 일부로 그렇게 파장을 바꾼대요. 무농 필름. 무농. 광합성이니까 조기 다수학이겠죠. 네. 이런 특수 필름들도 있더라. 이 중에 무적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네, 연질이 뭐니, 경질이 뭐니, 경질판이 뭐니, 뭐 PVC는 어떤 성격이니 이런 걸 묻는 문제였다 치면 무적 필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한 번쯤만 읽어두시면 어렵진 않잖아요. 무안개, 하우스 내에 안개 네, 없도록 만드는 거, 무적, 산광, 무농 이런 거는 꼭 알아놓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한번 보시고 자, 교재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설 피복제 봤고요. 양액 재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양액 재배, 무토양 재배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공정 육묘, 식물 공장, 복합 환경 제어. 자, 어렵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기 쉽습니다. 출제 빈도가 꽤 돼요. 근데 문제 형태가 양액 재배가 뭔지 이런 재배 형식을 무엇이라 하나 양액 재배 또는 공정 육묘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양액 재배 중에 이런 재배 형태를 뭐라고 하는지 그게 한번 나왔었죠. 네. 양액 재배 볼까요? 양액 재배란 뉴트리. 네.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무토양 재배. 용액 상태 배양액으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 무토양 재배했어요. 무지력? 땅 지자죠. 네, 재배의 방법이다. 일단 요거만 보고요. 요 가운데는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토양 재배와 달리 지금 작물의 뿌리는 원래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토양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배양액. 뿌리 환경을 인위적으로 정밀하게 조절하여 배양액, 사람이 다 성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인위적으로 정밀하게 조정해서 비교적 균일한 상태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양 대신 양액으로
그럼 뿌리가 담고 있는 양액으로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정밀하게 조절한다. 아, 이런 게 양액재배구나. 자, 그러면 양액재배의 장단점 이런 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장점은. 자, 이 중에 연작재배. 연작재배가 가능하다예요. 장점. 왜요? 양액만 계속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토양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연작장애 또는 기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작을 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근데 얘는 양액만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작재배가 가능하다. 즉 기지 현상이 없다. 연작장애가 없다. 그다음에 기계화, 자동화, 생력화, 노동력을 아끼는 재배죠. 당연히 토양 대신에 노동력이 아껴지겠죠. 토양에 재배하는 것보다.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단점은 중요합니다. 단점. 문제에 종종 나와요. 단점 별 3개 정도. 당연히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양액의 완충능이 작음. 토양 재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양의 완충 능력이었죠. 오염 능력을, 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토양의 오염 정도, 작물에 해로운 걸 한번 쿠션을 쳐준다. 한번 완충시켜준다. 근데 양액은 그게 작아요.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양액의 완충능이 작음.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또 pH 변화. 토양에 막 흡비 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토양 오염에 대한 거 배우겠지만 토양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pH 바로 없어. 우리 뭐 양이온 교환 물질, 양이온 치환 능력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토양 입자, pH, 수소이온 이런 걸 막 흡착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배우셨고, 그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입단도 형성되고 그런 게 또 토양의 완충 능력이잖아요. 완충 능력, 그렇죠? 토양은 pH 변화든 오염물질이든 한번 작물에 해로운 게 직접 가지 않도록 완충 능력이 있는데 양액은 좀 작아요.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직까지는 재배 가능한 작물 종류가 적다. 이런 거 반대로 문제 나오기 쉽겠죠. 또 하나 중요합니다. 병의 발생 시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음. 왜요? 같은 양액이 쭉 흐르고 있어요. 병에 발생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오염물질 또는 pH 변화 이게 작다. 그럼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는다. 요거 보기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네. 단기간에 큰 피해 입음. 넘어갈게요. 자, 완충능의 뭐 정의 보시고, 자, 양액재배의 종류. 양액재배.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어떤 양액이 있고 거기에 식물 뿌리가 담겨져 있고 그거는 이제 수경재배예요. 수경재배. 자, 수경재배가 있고 분무경 재배가 있대. 분무기 분사해 놓는 거. 공중에 매달아 놓고. 네. 그다음에 고형 배지 재배. 고형. 이거는 인공토양. 네. 아, 이런 식으로 나뉘는구나. 오케이. 수경, 분무경, 고형, 배지. 자, 수경 중에 NFT, 담액수경, 뭐 고설재배, 모관수경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고설재배가 문제 한번 나왔었죠. 고설재배. 네. 이런 게 무슨 재배니? 고설재배. 딱 찍는 게 답이었어요. 하나씩 볼까요? 자, 수경재배 중에 NFT. 배드냅으로 양액을 조금씩 흘려보내며 그 위에 뿌리가 닿도록 하는데, 자, 뿌리의 아랫부분은 양액, 뿌리의 윗부분은,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담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랫부분은 양액이, 윗부분은 산소. 그리고 양액을 계속 환류시킨다. NFT가 환류식이에요. 네. 이걸 이제 형식을 분류를 한 거죠. 네. 포인트는 뭐예요? NFT? 양액을 조금씩 흘려보낸다. 뿌리 아래는 양액에, 뿌리 위는 산소, 양액이 완전히 담그지 않은 거예요. 자, 담액수경은 같은 수경 재배인데 NFT하고 뭐가 다르냐면 뿌리를 완전히 담근 채 만약에 뿌리를 완전히 담근 채 재배하는 양액 재배 방식 1번 NFT,
2번 다맥스, 당연히 다맥스경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름에 보기에 있는 우리가 한자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다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네. 연속 통기식, 기포 발생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한다. 액면 저하식, 양액의 수위를 조절하며 자, 고설 재배 볼게요. 고설 재배, 수경 재배 중에 하나인데 땅에서 1m 높이의 베드에 재배하며 정해진 영양액을 일정 간격으로 공급하는 고설 1m 높이 베드. 딸기 재배에 많이 이용한다. TV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하우스에 딸기 재배하는 거. 이 정도 되는 높이에 고설 재배. 딱 이게 보기였어요. 1m 되는 높이 딸기 재배, 고설 재배. 답이 자, 분무경 재배, 공중에 매달아 양액을 분사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거. 여러분, 양액. 토양 대신 양액인 거죠? 식물은 토양에서 무기, 유기, 양분, 양수분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 역할을 양액이 한다는 거예요. 즉, 양액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토양이 제공하는 모든 성분, 모든 양수분이 다 있어야 된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고. 네. 자, 이번에는 고형 배지경, 인공토양이라 말씀드렸죠? 인공토양. 이것도 과거에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펄라이트, 물론 여기 뭐 경석, 훈탄, 뭐 안면, 톱밥, 자갈, 모래 등등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펄라이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이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저 예전에 한번 피트모스가 문제에 나왔었을 거예요. 고형 배지, 인공토양, 모스 이끼잖아요. 유기물이 많은. 그쵸? 피트모스를 고르는 거였어요. 피트모스. 라이트가 광물이란 뜻이죠. 광물. LITE. 펄라이트, 진주잖아요. 진주 광물, 진주암. 버미큘라이트, 질석. 네.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 인공토양, 고형 배지경 재배, 양액 재배 중에 한 일종이 고형 배지, 인공토양 안에 양액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중에 유기물이 많은 인공토양은 피트모스. 네. 종류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양액재배는 일단 수경재배 이런 종류, 그다음에 고형 배지 재배 이런 인공토양, 그다음에 양액재배의 단점, 네, 단점 아까 완충능이 적다 뭐 이런 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액 볼게요. 양액. 배양액이란 아까 말씀드린 식물의 모든 영양, 토양이 제공하는 양수분. 이걸 제공해야 돼요. 양수분을. 네, 여러분 식물에 제공하는 양분 뭐가 있죠? 무기 양분이 있고요. 유기 양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기. 우리 16원소 막 원소기호 막 복잡하게 배우셨잖아요. 무기. 그렇죠? 유기. 동식물의 잔해, 양액 속에 동식물의 잔해를 어떻게, 이러면 이 친구는 결국 뭐라고요? 미생물이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무기 성분이 되잖아요. 분해해서 무기 성분이 돼야 이 무기 성분 형태로 식물이 흡수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양액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까 조절한다 그랬죠? 면밀하게 필요한 모든 성분을 양액 속에 녹아 넣는 거예요. 양액 속에. 네. 자, 무기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용액이다. 배양액이란 무기양분 우리 다 배우셨어요. 또 탄산수는 왜 제외 이러시면 안 되죠. 대기, 물에서 다 흡수할 수 있죠. 저건 우리 무기 성분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네. 자, 양액의 조성 방법 한번 보시고 양액의 조성 및 농도 결정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잊을만 하면 문제 한 번씩 나와요. 양액의 pH. 토양의 pH하고 같죠 뭐. 토양의 pH 뭐였죠? 약산성에서 중성이잖아요. 우리 이거 뭐 수없이 했잖아요. 약산성에서 중성, 모든 작물은 사양토에서 식양토 너무 수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토양 이거를 양액도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7.0이면 더 좋을 텐데 식물은 여기를 좋아한대요. 살짝 산성.
아니, 식물이 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양액이 욕에 좋대요. 양액이. 왜냐면 양액은 시간이 가면 조금씩 알칼리화 되고. 알칼리화가 된다? pH, 산성, 중성, 알칼리성, 염기성. 살짝 욕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씩 일로 가기 때문에 7.0보다는 요 사이. 어쨌든 약산성에서 중성인데 이렇게 요 숫자가 더 좋고 이유는 점점점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점점점 이쪽으로 간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액 관리해줘야 되겠죠? pH 농도도 관리해줘야 되고요. 양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돼요. 그것도 인식해야 돼요. 양액은 한 번 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액의 pH, 이게 핵심입니다. 요 숫자, 요거 이유. 자, 재배 기간 중 pH가 바뀐대요. pH 농도가 바뀐다니까 당연히 주기적으로 pH 측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pH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양액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관리해야 한다. 여기 초점 맞추세요. 네. 그럼 pH는 왜 바뀔까요? 왜?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우리 지금 배양액, 양액의 pH 하는 겁니다. 양액의, 토양의 pH 아니고. 왜 바뀔까요? 첫 번째는 어떤 작물이 있냐에 따라서 작물의 종류 또는 외부 요인, 배양기 주위에 있는 외부 요인,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뿌리에서 뭘 더 많이 흡수하고 뭐 호흡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는 세 번째는 같은 작물이라도 어떤 기간이냐, 어떤 시기냐, 즉 생장기, 요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중에 작물의 생장기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작물 뿌리가 이제 흡수를 하겠죠? 뿌리는 양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지금 양액은 용액 상태죠. 물 상태잖아요. 즉 모든 성분이 물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양액에 만약에 뭐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다 있겠죠. 음이온,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 제일 많이 익숙하신 거 이런 거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 양이온 제일 익숙하신 거 뭐 칼륨 이온이나 뭐 칼슘 이온이나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무기 성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양액, 물, 이 용액 속에는요. 무기 성분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그럼 뿌리가 이 음이온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많이 방출을 해요. 수산화이온. 뿌리가 이렇게 생긴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많이 방출을 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수소이온. 얘에 의해서 토양 pH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영양생장기간 한번 볼까요? 영양생장기간. 영양생장, 질소하고 연관이 있다. 여러분, 네, 우리 그렇게 매칭시키기로 했잖아요. 영양생장기에는 얘를 많이 먹어요. 많이 흡수해요.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많이 방출돼요. 그러면 작물의 pH는 오른쪽으로 가요. 알칼리화돼요. 생식생장기요? 얘들을 많이 먹어요. 얘들을 많이 먹으면 수소이온을 많이 방출해요. 수소이온 농도가 커진다? 우리 이건 쉽게 아시잖아요. 산성화돼요. 이렇게 생장기에 따라서 또 외부 요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물이 특별히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주기적으로 pH가 달라지니까 관리해야 한다. 여기 양액이 알칼리화되어 pH가 높아지기 쉽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양액 pH 관리해줘야 된다. 5.5에서 6.5, 크게는 5.0에서 7.0. 자, 양액 온도, pH뿐만이 아니라 온도도 최저 이 정도 이상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자, 용존 산소, 양액, 물이죠. 물론 아까 우리 방법 중에 하나, 뿌리 위에는 산소에 노출되도록, 공기 중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담액 방식도 있었잖아요. 완전히 담그는. 그럼 물속에 산소 관리해줘야죠. 뿌리는 호흡을 하므로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환류식 NFT, 거기서 환류식이 나왔죠. NFT에서만 사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양액을
계속 교환시키는 거, 그걸 환류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키는 방법. 저게 우리 NFT였죠. 네. 자, 양액, 갱신. 요게 가끔 문제 나옵니다. 양액은 갱신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갱신해줘야 된다. 생육 중 흡수 정도, 성분, 불균형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줘야 되고요. 갱신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감소한 만큼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되고요. 농도가 반감되면 표준 농도에 따라 첨가해서 원래 농도로 맞춰줘야 하고요. 요거, 네. 이 농도 다 정해져 있죠. 네. 자, 양액 재배 무엇인지 종류 이렇게 봤고 장단점, 특히 단점. 네. 그다음에 재배에 있어서 pH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양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 공정육묘 볼게요. 딱 하나예요. 공정육묘가 뭔지. 여기 육묘의 목적은 우리 다 했었죠. 네, 육묘, 뭐 실생묘니 번식이니 뭐 할 때 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육묘예요. 근데 공정육묘는 뭘까요? 그냥 육묘니까 위에 육묘의 장점이 나오는 거죠. 공정육묘는 뭘까요, 여러분? 공정. 페어? 공정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장인공자예요, 장인공. 만든대요. 저건 단위, 규격 할 때의 정의예요. 즉, 단위를 통일해서 만든대요. 그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다. 네. 연중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 이게 공정육묘예요. 질이 균일하고 규격화된 묘 하면 여러분 딱 공정육묘? 자, 얘를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요. 플러그 묘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그. 공정육묘를 아주 좁게 표현하면 밑에 한번 볼게요. 플러그 육묘. 여러 작은 셀이 나옵니다. 균일하고 규격화 그러면 공정육묘. 근데 보기에 작은 셀 그러면 플러그 육묘. 근데 플러그 육묘는 크게 공정육묘 하나의 공정육묘의 형태다. 네. 여러 개의 작은 트레이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는 것. 이게 공정육묘, 플러그 육묘구나. 자, 공정육묘의 성과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네. 쭉 보시고 단점, 장점. 네. 이거 못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네. 당연히 단점은 이제 자본 많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 많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공정육묘, 플러그 육묘가 뭔지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식물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식물공장 말 그대로 공장이에요, 여러분. 공장. 제가 여기 관련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식물공장. 주로 대기업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아직은 본격적인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시범 단계인 거죠. 인류의 미래라는 타이틀의 영상이었어요. 30층 공장 건물이에요. 그 안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한 번에 7만 명 정도의 식량을 만들어요. 식물 공장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런 게 뭔가 하면 식물 공장 해야 되는데 키워드. 외부 환경과 단절. 자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자연에서 필요한 재배 환경 모든 거를 인위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단절된 공장.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서 계절, 장소 등과 관계없이 자동화를 통한 공장식 생산, 식물 공장.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런 키워드. 좁은 면적에서 계획적인 농산물. 됐죠? 전형적인 저탄소 녹색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식물 공장. 또 여기서 엉뚱하게 공정육묘. 보기에 나오면 이런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시설 재배와의 차이점. 시설 재배는 피복제를 이용해서 외부 환경 일부를 차단하고 자연 햇빛을 이용하고 실내 온도 일정 부분 올리는 이런,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어느 정도 인간이 조정하는 거지만 식물 공장은요. 외부 환경을 100% 차단하고 100% 인위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 키워드 보시면 쭉 넘어가고요. 식물 공장의 한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자, 복합 환경 제어 이런 것도 뭔가 복합 환경 제어 보시면 돼요.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진짜 말 그대로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실내는 지금 온도가 높아요. 원래는 환경 제어 시스템이 온도가 높으면 환기창을 열거든요. 근데 밖에 강풍이래요. 그럼 환기창 열지 않아요. 안에서 냉방을 가동해요. 이해되시죠? 완벽한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거. 이걸 복합 환경 제어 또는 조절이라 하고요. 이 복합 환경 제어 등등을 응용한 스마트 그린하우스. 최첨단 온실이다. 네. 자, 공정용료까지는 중요해요. 종종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식물공장, 복합 환경 제어 이런 건 한 번쯤 읽어보시고 키워드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되는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스마트 그린하우스인지 복합 환경 제어를 의미하는 건지 식물 공장을 의미하는 건지 네, 어렵지 않으시리라 보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설 재배잖아요. 시설 내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